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그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단잠을 자며 꾸는 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쫓는 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악몽을, 누군가는 또 길몽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란 단어를 들으면 쫓는 꿈이 떠올라요. 그 꿈은 목표와 같은 것이죠.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요. 저에겐 그런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꿈이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저의 꿈은 셰프예요. 혹시 셰프와 요리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릴 때 무엇도 모르고 장래 희망엔 요리사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그때부터 제 꿈은 요리사가 아니라 셰프였어요. 셰프와 요리사는 달라요. 세련됨의 차이가 아니라 하는 기능이랄까요? 전제 조건도 달라요. 셰프는 학위나 훈련을 거친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리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셰프는 주방 내 특정 전문 파트에 속한 조리사 중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해요. 요리사는 서열의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셰프는 레시피를 창조할 수 있고 요리사는 기존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실은 저도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셰프라는 말에는 괜히 허세가 들어있는 것 같아 저를 요리사라고 칭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의 꿈은 셰프가 맞아요. 하지만 여자가 셰프가 되기란 힘들죠. 요즘엔 여력이 되면 배움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우기는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배울 수조차 없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학교인 CIA는 1946년 여자가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까지 여자는 정식 등록되지 못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여자인 셰프만 뽑는다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인 셰프도 뽑는다고 하면 감지덕지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그게 정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상 여자가 요리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셰프로서는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웃기게도요. 그들은 주방과 부엌을 분리해서 보더라고요. 여자가 하는 건 부엌, 남자들이 하는 건 주방,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간을 부엌이라고 하면 무척 화를 냈어요. 우습죠? 이러니 여자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부엌에서 이것저것 했던 것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리에 더 친화적인 것은 남성에 비해 특출난 점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저는 셰프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리를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는걸요. 칼을 잡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그리고 레시피를 연구하는 일은 얼마나 재미있고 제가 만든 음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은 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여기서 저의 오래된 좌우명을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수전척전이에요. 수전척전은 물방울이 모여 돌을 뚫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몰래 노력했죠.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 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하나는 초밥집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마카세 집이에요. 입소문을 타서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엔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SNS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다른 채널에서도 와서 홍보를 해줘요.
그리고 블로거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바빠요. 물론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저는 애초에 요리를 할 수조차 없을 뻔했다가 끝내 전 재산을 털어 꿈을 이루고 나서는 꿈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만큼의 큰일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가족 때문에요. 가족이란 게 참 어느 때에는 든든한 울타리였다가 어느 때에는 그 울타리가 족쇄가 되기도 하잖아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의 꿈이 셰프라는 말씀은 드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하는 것, 음식과 가까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부산 밀락회센터에서 횟집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서 늘 나는 비린내가 밉고 부끄러웠어요. 그 냄새가 제 옷, 책가방, 제 학용품에도 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간식을 먹으러 늘 회센터로 하교하라고 했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았어요. 거기서 간식 먹기 싫어. 냄새나. 어머니에게 그런 예의 없는 말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회센터에 일주일에 몇 번은 가서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아마 제가 4살인가 5살이었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인척도 없다 보니 어머니도 나름 불안하셨겠죠. 그래서 종종 회센터로 가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회센터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정의 집 손자, 부자의 집 아들, 대원상의 딸, 이렇게 말이에요. 어른들은 저희들을 모아놓고 간식을 주고 해수욕장에서 놀다 오게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간식만 나눠 먹던 아이들은 이내 친해져서 해수욕장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거기에 회센터에서 모은 조개껍질로 꾸미고 술래잡기를 하고 말뚝박기를 하며 놀았죠. 그러면 퇴근을 한 어른들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3, 4, 5 모여서 바로 앞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주었어요.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이었고 겨울이면 호빵이었죠. 그걸 먹으면서 집까지 걸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회센터는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이내 그곳이 부끄럽지 않아졌죠. 그리고 친구들 중에 경원이라고 부자 횟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제가 그 냄새가 부끄럽다고 하자 혼을 냈어요. 네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너한테 이것도 저것도 사주시는 건데 부끄럽다고 하면 되니?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일이니까. 다들 회 받아갈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감사합니다. 이래.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넌 모르지? 키만 나보다 크지. 아직 어린애구나. 이런 말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거 완전 바보네. 저는 그때 경원이가 달라 보이고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일도 달라 보였어요. 회센터는 부끄럽지 않은 곳이 아닌 자랑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니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메고 있는 앞치마가 전장에 나간 사람의 갑옷처럼 보이고 능숙하고 빠르게 회를 치는 모습과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는 모습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손님이 위층으로 올라가면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함께 올라가 매운탕이며 각종 요리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뒤에 앉아 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있는 주방이 반짝반짝해 보였어요.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여 양념을 하고 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이 가슴이 뻐근해질 정도로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회센터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을 넘어서 어떤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하고 싶었어요. 요리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쩌면 이 길이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소문난 실력자거든요. 요리를 무척 잘하세요.
그래서 그 음식 솜씨를 듣고 온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운탕이며 각종 요리 레시피를 팔아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그냥 매운탕일 뿐이라며 사람 만드는 게 다 똑같지 하시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분명 달랐어요. 어머니의 요리는 뭔가 달랐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저는 남의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월등해서 다른 집 반찬은 성에 안 찼거든요. 바깥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오직 저는 어머니 음식이 입에 맞고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손도 무척 빠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며느리여서 매년 몇 번의 제사를 치러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무슨 이유인지 계속 제사 때마다 당신의 시댁에 가셨어요. 할머니 댁에서 어머니는 거의 영웅이었어요. 어머니가 손이 정말 빠르고 요리도 잘하셔서 순식간에 제사상을 차리고 식구들 먹을 반찬을 만드셨거든요. 어머니의 손짓은 정말 헐리우드 액션 같았어요. 특히 송송송 채소를 썰 때 말이에요. 그동안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고요? 그동안 저와 남은 여자들은 애호박전이나 동그랑땡, 산적 따위를 만들어 부치기만 했죠. 정말 부치기만 했어요. 세팅까지 어머니가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음식이란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원초적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자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음식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고요. 음식을 앞에 들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풍경들이 저는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장래희망을 요리사라고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셰프가 만든 건데 그 셰프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요리를 해서 자신의 요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셰프의 꿈을 나날이 키워갔죠. 집에서 틈틈이 요리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말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란 프라이부터 각종 재료를 넣은 라면, 볶음밥. 어린 나이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꿈을 키워갔죠. 그리고 고등학생 때였을까요? 제가 진로 계획서를 쓰러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요리사가 꿈인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제 학업이나 학교 생활, 진로에 대해 이제껏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름 무언의 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투가 너무 냉정했어요. 저와 어머니를 이루는 공기도 차가웠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딸이 요리 잘하면 좋지 뭘 그래? 나중에 엄마한테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같이 요리도 하고 아 그래 엄마랑 같이 횟집 하면 좋지. 나중에 누가 물려받나 그랬잖아. 응? 하니까 어머니가 덜컥 화를 냈어요. 이게 어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나라에서 여기서 여자가 요리를 잘한다는 건 고생스러운 일이다. 남들이 안 해도 되는 걸 다 네가 해야 한다고. 엄마를 보고도 요리가 하고 싶다는 말이 나와? 너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면서 아니 모르는 거니? 저기 서민이는 화학공학과 간다더라. 화학공학과는 안 굶어 죽는데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데서 연구하고 아무튼 냄새 안 나는 데서 일해. 얘는 무슨 요리야. 너 진로 계획서 다 쓰고 엄마한테 보여줘.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저는 그날 방에서 엄청 울었어요. 정말 요리가 하고 싶은데,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저는 그때까지 엄마가 제가 셰프가 되겠다는 꿈을 반대할 줄 몰랐어요. 저는 종이에 셰프라고 쓴 것을 수정 테이프로 지웠어요. 지우면서 계속 울었어요. 진로 계획서를 이틀 동안 내지 않으면서 어머니랑 무척 다퉜어요. 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어머니는 안 된다고 말렸죠. 심지어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을 나가라고 짐가방을 저에게 던졌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봐서 무척 놀랐고 결국엔 진로 계획서에 화학공학과 지망이라고 썼어요. 단순히 화학공학과 지망이라고 쓴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는 그 과에 대해 아는 게 일절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저는 불효까지 저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셰프에 대한 꿈을 접고 다른 진로도 생각해보지 않고 화학공학과에 갔어요. 가서 보통으로 공부를 해서 보통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의 한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저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대학을 다닌 4년 동안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을 할 때에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취직이 되어 회사를 다닌 지 2년이 지났을 때 고향에 내려갔어요. 몇 년 동안 고향에 가지 않다가 부산에 가는 KTX에 오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잠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어요.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아서 가보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도 했죠. 그럼에도 제가 지금 고향에 내려가는 건 어머니에게 남은 응어리가 풀렸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이제는 요리를 그만두게 한 어머니를 면전에 봐도 밉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지금도 식당을 찾아가는 일은 즐거워요.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아직도 하고 있었죠.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일도 여전해요. 새로운 식재료나 요새 유행하는 레시피가 뜨면 실행해보고요. 집에 보통 사람들은 없는 식재료나 향신료도 많죠. 그래서 지인들 사이에선 유명한 미식가예요. 간혹 저에게 식당을 찾거나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죠. 물론 그 지인들은 제가 예전에 셰프를 꿈꿨다는 걸 모르지만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요. 그렇게 부산에 도착했어요. 곧바로 민락동에 가서 회센터로 들어갔죠. 어머니 자리를 찾는 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으로 보더니 결국엔 안아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저희 모녀는 오랜 시간 동안 보지 않았던 만큼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휴가를 내고 간 거라서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회센터로 출근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왠지 어릴 때처럼 가 있고 싶더라고요. 회센터에 가서 얼마나 바뀌었나 이곳저곳 둘러보기도 하고 친했던 이모 삼촌들과도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에 저를 빤히 쳐다보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왼쪽 뺨에 점이 있는 게 경원이었어요. 경원이는 중학생 때 부산에서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어요. 방학 때 간 거여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더 못 봤어요. 왼쪽 뺨에 점이 아니었다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키도 저와 비슷했는데 훌쩍 컸고 덩치도 웬만한 남자 사이에서도 눈에 띌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다. 다시 돌아온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경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원이가 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대요. 요리사가 아니라 회사원이 됐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경원이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하고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경원이가 어머니와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저녁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떨리기도 했어요. 어릴 때 알던 친구가 어엿한 남자가 되어선 함께 밥을 먹자는 게 낯간지러웠어요. 하지만 괜히 안 먹는다고 했다가 이상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죠. 저녁은 돈가스였어요. 경원이가 잘 아는 집인지 들어가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메뉴판을 읽는 동안엔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왔고요. 잘 아는 집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는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원이는 여기 등심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등심 돈가스 2개와 마제소바를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땐 인천에 갔었어. 아버지가 고등학교는 위에서 나와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친척집에 잠깐. 뭐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그 덕에 좋은 대학 나왔어. 서울에 있는. 너도 서울에 대학 다녔다며? 만날 뻔했는데 아쉽다. 좀 머나? 좀 멀구나. 들어보니 경원이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자기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횟집을 차리고 싶어 했죠. 그동안 아버지에게 일도 배우고 돈도 벌 겸 부산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경원이는 말렸어요. 대충 다 알고 있다고요. 처음엔 부산에 내려왔는데 안 보이길래 요리사가 되어서 해외라도 간 줄 알았어. 너 어릴 때부터 꿈이 컸잖아. 저 멀리 미국으로 가서 수제버거집을 차리고 싶댔나? 어릴 때 말이야.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그래놓고 다음날 되면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으니까. 정말 기억 안 나? 너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어. 양식도 하고 싶고 한식도 하고 싶고. 뭐 우린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일식은 당연히 배우고 싶었겠지. 많이 봤다고 만만해져서는. 그치? 그런데 화학공학과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좀 놀랐어.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어. 신뢰가 안 된다면 말이야. 어쩌다 그렇게 크게 꾸던 꿈이 바뀐 건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모 표정 보면 이모랑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난 그때 여기 없었잖아. 경원이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지만 짧게 대답했어요. 현실에 승복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현실에 승복했지만 너는 도전해보라고 북돋아 주었죠. 그러자 경원이는 갸우뚱했어요. 네가 정말 현실에 승복한 거라고? 그러면서 경원이는 돈가스를 먹으면서도 계속 갸우뚱했죠.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그때까지 경원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경원이가 저를 회센터 주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주방 이모 한 분이 안 계셔. 아, 지금 당장은 아예 없고 다른 분들은 2시간 뒤쯤 오실 거야. 그동안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당장 올라오실 거거든? 여기 대충 레시피 있어. 어떻게든 해줘. 부탁이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척 당황했어요. 그런데 경원이가 휙 하고 아래로 내려갔고 그 동시에 손님들이 올라왔죠. 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프라이팬을 잡았어요. 한숨을 쉬고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갔어요. 서빙할 인원도 없어서 제가 해야 했는데 그 덕에 저는 손님들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을 위해서 한 요리인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저 멀리서 경원이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야, 보면 도와주지 왜 보고만 있어? 그러니 경원이가 혼자서도 잘하는데 뭐 하며 모르는 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해야 하냐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어요. 대체 이모님들은 언제 오는 거냐면서요. 그런데 경원이는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 뭘 그렇게 쳐다봐? 기분 좋지? 뭔가 전율이 느껴지지? 주방에서 요리하는 건 처음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때? 그때 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게 경원이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죠. 그러자 경원이가 저를 잡아요. 놀란 눈치예요. 저는 울면서 경원이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그만뒀는데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하면 어떻게 해? 너 진짜 무책임하다. 원래 이런 애였니? 사람 가지고 장난쳐? 그러자 경원이는 당황하면서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더니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주방에서의 일이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 며칠 일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주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원이 말대로 그때 전율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처음으로 상사에게 혼도 났어요. 그런데 혼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 차라리 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1년을 더 다니다가 회사는 그만뒀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왔죠. 어머니는 무척 놀라셨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왔으니 말이에요. 그것도 꿈. 셰프라는 꿈을 이루겠다고 하니 얼마나 철없어 보여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간 당일에 일식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일식 자격증을 딴 경원이야 더욱 친하게 지내며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렇게 일식 자격증을 따고 주중엔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회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온몸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씻어도 씻어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미있었어요. 뭐 비린내 좀 나면 어떤가요? 제가 즐거운데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것도 나름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죠. 저는 제 꿈을 일깨워준 경원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희 구애 끝에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저희 부부가 십시일반 모은 돈과 저희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횟집과 초밥집을 열게 되었어요. 횟집은 남편이, 초밥집은 제가 주로 운영했죠. 그리고 몇 달 뒤엔 오마카세 집을 열었어요. 거긴 예약제여서 예약이 있는 날엔 제가 오마카세 가게로 가서 일을 하고 초밥집은 남편이 봤죠. 횟집은 직원이 몇 명 있었거든요. 가게는 잘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매일 새벽 시장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경매받고 사오라고 했죠. 그리고 양심 장사를 했어요. 아무리 일식집이어도 부담스럽게 드시러 오진 않았으면 해서요. 그래서 그런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SNS로도 유명해졌죠. 그래서 저희 가게별로 SNS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걱정하시던 저희 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시댁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댁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양가에서 믿는 종교도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샤머니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요. 듣기로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어요. 갑상선암이요. 그때 별의별 종교를 다 믿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당이었어요. 그때 무당이 창문에 흰 종이를 가득 붙이면 병이 낫는다는 둥, 매일 아침 따뜻한 모과차를 마시라는 둥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차도가 보이더니 완치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우스웠는데요. 시어머니는 꽃신 무당이라는 그 무당을 그 뒤로 맹신하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과 시누이의 대학도 무당의 말대로, 남편은 서울에, 시누이는 대구에 보내고요. 남편은 공군을 지원해서 전역했는데요. 그것도 무당의 말에 따른 거였어요. 그리고 집안에 가구 배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소파는 창을 등지고 있어야 하고 TV 위엔 해바라기가 있어야 하며 현관문엔 종을 달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시어머니는 무당에게 듣고서 집안 인테리어를 전폭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사할 동네며 아파트 층수까지 무당에게 모두 점지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그 아파트의 그 층수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엔 아시겠지만 다시 무당에게 인테리어를 점지받아서 그대로 인테리어를 하셨죠. 저는 저희 시댁에 가면 곳곳에 보이는 방울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것만 있게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이며 부적들. 정말 기분이 이상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름이 수혜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꽃이나 씨 말이 맞네. 너희들은 안 된다. 상극이란 말이야. 이 아가씨 사주에 물이 너무 많고 너한테는 흙만 있으니 진흙탕 속이지. 진흙에선 숨도 못 쉰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돼. 아니면 이름이라도 바꾸든지. 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결혼을 밀어붙였죠. 시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골머리를 앓는 건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아니죠. 저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나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보아서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들어드려야 했죠. 저희가 결혼을 예정에 앞둔 날짜는 봄이었는데요. 운이 좋게 5월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5월은 안 된다. 너희는 무조건 여름에 결혼해야 해. 여름에 결혼해야 아들도 낳고 잘 산다더라. 그리고 여름이면 얼마나 좋니? 햇살도 좋고. 안 그래? 더위는 무슨? 에어컨 다 틀어주는데 무슨 더위야. 그리고 웨딩홀은 거기 말고 30분 떨어진 거기 알지? 지금 그 30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무조건 내륙에서 결혼해야 해. 내가 말했지. 네 사주에 물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륙에서 내륙의 길을 받아야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줄 테니 웨딩드레스 입을 때 등에 붙이고 하나는 구두에 넣어라.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 웨딩홀에 가보니 직원과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화분 사이사이에 방울을 넣고 계셨어요.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다 결혼식이니 그것도 제 결혼식이니 직원에게 그냥 두라고 했네요. 그렇게 웬만한 건 저드렸어요. 저희 신혼집 온 모서리에 소금을 뿌리고 팥을 뿌리고 현관문에 방울을 달고 그런 것도 웬만해선 참아드렸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선 제가 차마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모든 가게를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보고 일을 내서 성공할 팔자가 아니라는 둥 올해 일식에 대해 공부한 저희 부부에게 업종을 바꾸라는 둥 하나부터 10까지 다 트집 아닌 트집을 잡았죠. 특히나 저에겐 너는 물이 많은 사주인데 자꾸 물을 만지면 결국엔 익사에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만둘 제가 아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추전척전. 전 끝까지 밀고 갔어요. 그렇게 횟집 초밥집을 열어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아서 횟집보다 초밥집이 더 잘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추세를 가지고 남편이 저를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장사가 꽤 되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제가 월등히 장사가 잘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보기 싫으셨는지 빈개지신이란 말도 모르냐며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남편 내조해야 한다고 늘 말했어요. 너 요새 집에도 늦게 들어온다며? 어제는 몇 시에 들어왔니? 뭐?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어디 봐봐라. 여자가 나대서 잘 굴러가는 집안 있나? 아마 아무도 없을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그러게. 내 말 듣고 내 아들 명의로 장사하고 복 들어오는 대로 꾸며놨으면 됐을 것을. 이게 뭐니? 내 아들 복 네가 다 끌고 간 거란다. 그래서 횟집에 사람이 없는 거야. 엊그제 내 손님들이 횟집에 갔는데 횟집이 텅텅 비어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거기다 저희 부부가 바빠서 그런지 아이가 안 생겼는데요. 그것도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동자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바로 타깃이 바뀐 거예요. 바로 제 초밥집에서 일하는 시누이로요. 저희 남편에게는 4살 어린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과학교육학과를 나와 현재까지 무직이에요. 결혼을 하고 본 시누이는 별다른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서 놀고 있었죠. 꼭 집에서 키우는 말티즈 같았어요. 사람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반기지만 제 성질은 못 죽이고 손님이 오면 왈왈 지더대는 말티즈 말이에요. 그런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제 초밥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시누이도 저도 불편했어요. 시누이는 가게에서 온갖 하긴 싫은 티를 냈고 저는 그 모습이 거슬렸죠. 솔직히 맞잖아요. 요즘 세상에 일할 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저는 시누이가 복에 겨웠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는 이제껏 시어머니가 주는 저희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삶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자주 저와 점심을 먹으며 싹싹 빌었어요. 언니, 저 일도 못하는데 그냥 자르면 안 돼요? 언니, 엄마한테 안 혼나게 내가 밑밥 잘 깔 테니까 그러니까 나 좀 잘라주면 안 돼요? 아니면 차라리 오빠랑 일하게 해줘요. 거기가 더 힘들고 고된 거 알아요. 그래도 전 거기가 좋아요. 네? 저는 시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시누이는 가족들 중에 오빠, 저희 남편을 가장 잘 따랐거든요. 4살이라는 많으면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흡사 아빠와 딸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밖에선 자주 커플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가끔 저희 셋이 나서면 전 친구고 남편과 시누이를 커플로 혹은 부부로 보곤 했어요. 함께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남편의 권유라고 할까요? 남편이 시누이를 참 많이 걱정해서 식사며 여행이며 셋이 자주 했거든요.
저는 외동이라 형제 간의 정을 잘 모르는데 좋아 보였어요. 물론 나이든 저희 남편과 커플로 자주 엮이는 게 시누이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긴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필요 없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시누이가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직장도 없을 뿐더러 연애도 안 하니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도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시누이에게 연애해라 결혼해라 하시더니 결국엔 꽃신무당에게 점을 봤다는 거예요. 꽃신마님이 너 내년 안에 결혼해야 한대.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네? 그리고 너 한의사랑 결혼해야 오래 살고 좋대. 한의사 얼마나 좋아? 네가 한의사 만나면 엄마도 아빠도 네 오빠도 새언니도 좋은 한약 받아서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그 한의사가 주는 한약 먹으면 니네 새언니도 금방 아이 생긴다더라.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러니까 엄마가 챙겨주는 보약 꼬박꼬박 먹고 이거 네 방에 붙여놓을 테니까 절대 떼지 말고 떨어지면 엄마한테 말해. 꼭 내가 붙여야 하니까. 그리고 집은 꼭 붙고야 한다더라. 엄마가 아파트도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소리에 시누이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 팔짝 뛰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붙인 부적도 자기 멋대로 떼고 결혼 안 한다고 울고불며 생떼를 부리는데 보기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나 5억 이상 하는 아파트 아니면 안 살아. 절대 안 살 거야. 엄마, 5억이나 하는 아파트 구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어?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했죠. 내가 지금 민영이 한의사한테 결혼시키려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러는데 너희가 한 2억만 투자해라. 아니 의사 사위 들어오는데 너희가 안 좋을 게 뭐 있니? 그러니 너희도 좀 보태야지. 딱 2억만 보내봐라. 어? 그래서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흔쾌히 허락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어요. 바로 복수였어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해야 할 복수가 있었거든요. 보름 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시누이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게 안쓰러워서요. 그런데 마시다 보니 맥주가 동이 나서 제가 사온다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제가 창고에 맥주가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부엌에 남편과 시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민영아, 오빠도 너 결혼하는 거 싫어. 게다가 북구라니. 북구면 여기서 30분도 더 걸리는 거 오빠도 알아. 그런데 여기서 네가 안 한다고 뗐으면 우리 사이 들통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연막작전이라고 생각해. 오빠가 결혼한 것처럼. 응? 우리가 각자 결혼함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만질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 둘이 결혼할 순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결혼해. 저는 제가 본 광경에 너무 놀라 집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며칠이 지나서도 여주인공처럼 울고 있는 시누이와 멋진 남주인공처럼 그녀를 달래는 남편의 모습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연막작전이라느니 우리들이 결혼할 수는 없다느니 제 상식으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어렵지 않게 남편과 시누이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사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남편이 횟감 경매 받으러 가시죠. 그거 언제부터 혼자 가셨습니까? 아, 꽤 오래되었군요. 아마 그것도 이 둘이 더 자주 만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처럼 보입니다. 둘이 매일 같이 가더군요. 그리고 약속처럼 돌아올 땐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근처 숙박업소를 들리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남편분이 일을 하다 도중에 사모님 가게로 가셨어요. 사모님 모르게 둘이 차에서 만나 이야기하다 돌아가더군요. 이런 사연이 자주 있진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적으로만 엮인 관계니까요. 그러니 아주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맺은 걸로 보여요. 모르셨습니까? 재혼 가정이던데요. 남편분이 중학생 때 재혼하셨던데요. 이 둘 유전적으론 완전 남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시댁 가족들 중 남편과 시누이만 뒷번호가 같은 것도, 두 사람의 이메일 형식이 같은 것도, 시누이가 남편을 보는 눈빛도, 남편이 시누이를 챙기는 모습도 이상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횟집에 가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어요. SNS부터 채팅 어플까지 모두 봤어요. 아무 흔적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유행이 지난 채팅 어플 알림이 떴어요. 들어가 보니 방금 시누이가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남매라는 이름을 앞세워 할지 못할지를 다 아는구나 싶었죠. 저는 당장 그 메시지 기록들 중 시어머니가 보면 혈압이 오를 만한 것들을 골라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그 사이 남편이 왔는데 저는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터뜨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2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저는 준비한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신나서 봉투를 여시더니 하나 둘 확인하고 제 얼굴을 보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래요. 시어머니도 이 남매의 횡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마 밝힐 수 없어 묻으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손에서 봉투에 든 것들이 떨어졌어요. 제가 찍어둔 남편과 시누이의 채팅 대화, 남편과 시누이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길을 걷는 사진, 스킨십을 하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엔 이혼 소장까지요. 남편이 놀라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처음 안 사실인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요. 시누이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제가 알게 된 이상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소송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물러나고요. 꼭 소송해서 넉넉하게 돈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댁 남편, 이댁 따님 얼굴에 먹칠 남기겠습니다. 제대로 사랑구실 못하게 할 거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저랑 남편 상극이라고. 결혼하면 진흙탕 속일 거라고. 그렇게 아들 걱정만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진흙탕 속에서 죽을 뻔한 건 저인데요. 그 진흙탕에서 숨을 못 쉰 건 저인데요. 무당이 그렇게 말 안 하던가요? 그리고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시누이를 끌고 와 당장 사과하라고 윽박 지르는데 그것도 다 저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거짓 같았어요. 꾸밈 같았죠. 뭘 해도 이제 나한테 안 통해.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혼해달라고 해. 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아. 대신 소송은 취하 안 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겨서 너희 두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알아들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어쩔 수 없어. 소송 준비 잘해. 그렇게 전 남편을 앞세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승소했어요.
남편은 그 덕에 횟집도 저한테 넘기고 위자료도 줘야 했죠. 그리고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새 가게를 판 돈으로 잠적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세상에 환멸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꺾일 꿈이어서 추전척전 노력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결국 저는 횟집을 팔고 받은 돈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제 가게를 완전히 사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처럼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죠. 안정적인 상태에서 또 다른 발전적인 상상을 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평생 가게세에 얽매여서 살 것 같았는데 가게세에서 해방된 게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저는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하셨어요. 합의 이혼하셨고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서울로 시누이와 함께 올라가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여전히 부산에 있고요. 시누이에겐 잘된 일이죠. 저희 동네에선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도 곧 회센터를 나가실 것 같대요. 그리고 그 사실은 남편을 오래 봐온 친구들에게도 알려져서 남편은 지금 외톨이 신세가 되었어요. 직장도 못 구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돕고 있나 봐요. 제 남편을 생각하면 밉죠. 한없이 밉다가도 제 꿈을 일깨워준 데에는 고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딱 이 말이 맞아요. 물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보다는 온전한 나의 구원자였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 이젠 남편을 연민하지도 않고 더 미워하지도 않으려고요. 오히려 호통을 쳐야죠.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할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좋은 분들이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다 마무리 지어진 이야기지만 아직도 문득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미어지거든요. 생각해보니 제가 제 이야기를 주변에 잘 하지 않는 성향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위안도 받는다고 하는데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난 후 이야기는 더더욱 주변에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야기해봤자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괜히 가족들만 욕먹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무리 나쁘끄러운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털어놔야만 속 시원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 조그만 오해 하나가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됐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참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비슷한 아픔을 덜어냈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좀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하고 지나가야겠어요. 친정아빠는 한복 장인이셨어요. 손끝이 정말 섬세하고 정갈한 분이셨죠. 바늘한 땀, 실한올까지 정성을 다해서 한복을 만드셨고 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거울을 볼 때마다 아빠께서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엄마는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시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어울리는 색과 디자인을 추천해 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작은 한복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저를 키우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한복 대신 간편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혼식에서도 드레스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었죠. 한복을 입는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입는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게는 점점 적자로 돌아섰고 결국 부모님은 오랜 고민 끝에 한복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부모님께서 가게 간판을 내릴 때 그날의 허탈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가게를 정리한 뒤로 새 출발로 도전하신 일은 전기구이 통닭 장사였어요. 기름기를 닦고 닭들이 고르게 익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잘 익었는지 확인하며 기계를 돌리셨죠. 처음에는 두 분 다 낯설어 하셨어요. 한복집에서 고운 비단을 만지던 손으로 이제는 통닭을 만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께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든 손끝에서 정성을 다하면 그게 바로 장인의 길이야. 트럭 전기구이 통닭 장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작은 일터이자 보금자리였어요. 그렇게 한복 장인에서 저희 동네 전기구이 통닭 장인으로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참 평범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친구의 생일 모임이었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남편은 구석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키가 크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주변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갈 때쯤 남편이 슬쩍 제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번호를 주고받았고 몇 번의 연락과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작고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제 손에 따뜻한 커피를 지어주는 사람이었죠. 친정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부모님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따님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던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 데이트를 하던 도중 남편이 담백한 말투로 묻더군요. 우리 결혼할까? 프로포즈라고 하기에는 조금 투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저 역시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도 긴장됐고 남편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죠.
둘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 트럭 통닭 장사 하시는 거. 혹시나 따로 질문을 하실까 싶어 별 생각 없이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망설이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말이야. 괜히 편견을 가지실까 봐. 뭐라고? 그럼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직업을 속이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직업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 예전에 한복 장인이셨던 솜씨로 이제는 다른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계실 뿐이야. 트럭에서 통닭을 파는 게 왜 부끄러워야 해? 나는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만약 당신이 그게 부끄럽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걸 왜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부끄러워서밖에 더 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려 볼게. 당신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절대 없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도 조금 마음이 풀렸고 그렇게 이야기는 일단락 됐어요. 알아서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진솔하게 말하고 시댁도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게 넘어갔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나중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이 알아서 잘 이야기해 볼게 라고 했던 말이 돌려서 말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였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눈치챈 건 상견례 날이었어요. 상견례는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어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오갔고 별다른 갈등 없이 식사가 무르익어가던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죠. 사실 저희는 공무원 집안이라 큰돈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적당한 월급으로 욕심 없이 안정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소소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자영업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내심 부럽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이 더 대단한걸요. 장사라는 게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생계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불안한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신 것이 참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그래도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요즘 치킨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다음 생에는 꼭 장사하는 남편 만나서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소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작은 가게라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내 가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운걸요? 자영업은 정년이 없잖아요. 공무원은 퇴직하면 연금이 있긴 하지만 가게는 체력 닿는 데까지는 계속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아빠는 짧게 웃었고 엄마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화는 거기서 더 깊어지지 않았고 그날 상견례는 무사히 마무리됐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아빠께서 문득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시 저쪽에서 우리가 진짜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트럭 통닭 장사를 가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괜히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
우리한테 치킨집 사장님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켜드렸죠. 아니에요. 예랑이가 알아서 잘 얘기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뭐하러 이런 걸 숨겼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나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맞을까 하는 불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불안을 애써 흘러넘겼어요. 따로 물어볼까 생각은 했었지만 어련히 알아서 잘 말하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 하나로 그날의 작은 의심을 덮어두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은 정말 눈부시게 맑았어요. 친정 식구들도 정갈하게 차려입고 초대받은 하객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이셨죠. 신부 대기실에서 식장을 찾아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중에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 어르신, 오늘 손님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산하네요. 다들 좀 늦으시나 보다. 장사하신다고 해서 직원들이랑 미리 우르르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저랑 이 사람, 그러니까 제 아내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어서요. 네? 두 분이서요? 아니, 그럼 안 힘드세요? 저녁 시간이라든지 가게가 잘 될 때는 사람 손이 꽤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 직원이 많이 필요한 환경은 아니다 보니 괜찮아요.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살짝 뒤로 물러나 자리를 피하셨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딘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대화를 멀찍이서 듣고 있던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직 우리 부모님의 일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환한 얼굴로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서 저를 둘러싸고 칭찬을 쏟아냈거든요. 와, 역시 오늘의 주인공 진짜 예쁘다.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 정말 공주님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맴돌던 불안함은 말끔히 사라졌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그날의 주인공은 저였고 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저희는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죠. 신혼집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설렜고 양가 부모님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큰 갈등 없이 잘 지냈어요. 하지만 작은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음식을 나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가, 아버님은 가게가 명절 때도 문을 여시나? 치킨집은 명절이 대목이라고 하던데? 그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잠깐 굳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명절에는 좀 쉬세요. 장사보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의아했어요. 그렇구나. 명절에는 손님이 정말 많다던데. 조금만 더 부지런히 하시면 가게를 하나 더 내실 수도 있을 텐데. 가게를 하나 더 낸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은 부모님이 트럭에서 통닭을 파신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 친정아버님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니? 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그게 가게라고 하기엔 좀... 사실은 트럭에서 통닭을 파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직접 친정아버지의 통닭 트럭을 찾아가신 모양이었어요. 너 처음부터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나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줄 아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그 전화를 할 때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때서야 저도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 되니 그 순간 정말 배신감과 황당함에 눈물이 다 치솟더군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솔직히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그치만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당신 우리 집이 부끄러웠어? 미안해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트럭에서 파는 거나 가게에서 파는 거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어. 당신도 알잖아. 가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길에서 닭 파는 거랑은 뭐 그런 걸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할 직업이라는 거잖아. 나는 아니야. 그런 게 부끄러웠으면 당신하고 결혼도 안 했겠지. 그냥 우리 집이 보수적이라서 말 못한 것뿐이야. 난 당신이랑 결혼 꼭 하고 싶었고 이런 걸로 괜한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래도 덕분에 우리 결혼까지는 편안하게 왔잖아. 남편의 변명은 정말 속상한 말투성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내려앉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대답이 없자 그날 남편은 밤새도록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하며 어르고 달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틈만 나면 사과를 했어요. 그 진전성 어린 태도에야 겨우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화해와는 별개로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통닭 트럭을 다녀간 이후 시댁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별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웃었지만 그 속에 묘하게 가시가 돋아 있었죠. 하루는 시누이의 생일이었어요. 작은 선물과 함께 시누이에게 용돈을 준비했죠. 특별한 날이니까 예쁜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건넸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가씨. 어머나, 뭐 이런 걸 다 잘 쓸게요. 감사해요. 시누이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현금을 슬쩍 꺼내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닭기름 냄새 같은 게 나지? 착각인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고 시아버지는 시선을 피한 채 텔레비전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못 들은 척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따지고 싶어도 벙쪄 있는 사이에 대화 주제가 금방 넘어가 버려서 미처 따지지도 못했죠. 시누이도 말 실수했겠거니 그날은 울컥하는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건 바로 그 다음 만남부터 확실히 알게 됐어요. 명절 연휴 중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오시더니 생닭 몇 마리를 꺼내셨습니다. 아가, 이거 좀 손질해 줄래? 통닭집 딸이니 이런 건 잘하겠지? 그 말씀에 숨은 의도가 분명히 보이니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닭 손질해 본 적은 없어서요. 아유, 그래도 보고 자란 세월만 몇십 년일 텐데 이런 걸 못하겠니? 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어.
원래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가장 잘 배우는 거다? 그럼 어머님이 더 잘하시겠는데요. 요리 경연 프로그램 자주 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손질된 닭을 통으로 구워서 팔아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으세요, 어머님.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배우는 게 더 빠르겠어요. 참나, 얘. 내가 생닭은 좀 징그러워서 그래. 넌 그래도 생닭 보고 만지는 게 더 익숙할 거 아냐. 내가 닭 요리를 해먹고 싶어도 손질 때문에 잘 못 해먹어서 그러니 오늘은 네가 좀 해봐라. 그래도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요리하면 더 나을 거 아니니? 그럼 어쩔 수 없겠는데요. 오늘은 남편한테 부탁할게요. 남편도 어머님 보시는 프로그램 자주 봐서 손질시키면 잘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누가 닭을 집에서 손질해 먹어요, 어머님? 다음에 닭 요리 드시고 싶으시면 손질된 닭으로 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오늘은 그냥 제가 해볼게요. TV에서 하는 거 많이 봤어.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하는 방법 잘 나오니까 내가 해볼게. 나는 생닭 별로 안 징그러워서. 고마워, 여보. 그럼 좀 부탁할게. 다행히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센스 좋게 끼어들어준 덕분에 손질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은 그렇게 잘 넘어갔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댁에서는 틈만 나면 통닭 아니면 트럭 관련된 이야기를 엮어서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하더군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라 그때그때 잘 받아치기는 했지만 점점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더라고요. 가끔씩 친정 부모님이 제 안부를 물으실 때마다 복잡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죠. 시댁에서 잘 해주시지? 힘들진 않지? 네, 다들 너무 잘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우린 혹시 네가 우리 때문에 시댁이랑 불편해졌을까봐 걱정이 돼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그래도 그날 사돈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자꾸 우리는 걱정이 되더라고. 그거야 처음에 남편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게 부모 마음이란다. 그날 시어머니가 엄마 아빠 앞에서 놀란 티를 많이 낸 모양인지 엄마 아빠는 늘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매번 잘 지내는 척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에게까지 상처를 드리고 걱정시켜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사돈댁께서 생신이 곧이라며 내가 작은 선물 하나 보냈다. 네가 꼭 전해드려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께서 보낸 선물은 고급 브랜드의 스카프였어요.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무늬가 한눈에 봐도 꽤 비싼 선물임을 알 수 있었죠. 엄마, 이런 거 왜 보내고 그래요? 이런 건 엄마나 하시지. 이 브랜드 거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걸 사고 그래. 하지만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잘 지낸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딸 가진 부모로서 네 시어머니께서 너를 잘 챙겨주신다니 감사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 꼭 전해드려. 알겠지?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엄마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부탁대로 그 스카프를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마지막 건네는 순간까지도 그 좋은 선물을 드리기 싫어서 손이 다 떨리더군요. 어머니, 이거 친정엄마가 생신 선물로 보내셨어요. 저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래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꽤 비싼 브랜드네? 뭘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다 통닭 몇십 마리짜리야? 어머님, 어머님은 이런 선물에도 꼭 그놈의 통닭 이야기를 하셔야겠어요? 어머, 왜? 이게 다 통닭 열심히 구워서 버신 돈 아니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고마워서 그러지. 그 기름 냄새 나는 추운 곳에서 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런 걸 다 사주시니. 정말로 고마우시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죠.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한 선물인데 어머님은 끝까지.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야, 얘 좀 데리고 가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나한테 명품 선물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엄마, 그만 좀 해요. 그렇게 좋은 선물 받으면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당신도 그만해. 그날만큼은 적어도 어머님이 고마움을 표현하실 거라 생각해서 충격이 더 오래 갔어요. 그래서인지 절 말린 남편마저 원망스럽더라고요. 당신은 그 상황에서 나를 왜 말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 나도 매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장모님께서 신경 써서 주신 선물을 그렇게 대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미안해 여보. 대신 사과할게. 남편도 그날만은 시어머니가 선을 3개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제게 빌더군요. 남편의 마음은 알았지만 남편이 대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도로 스카프를 뺏어오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정말 혼났죠. 그런데 결국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친정아빠의 생신이 다가올 즈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나도 사돈어른 생신에 참석해야겠어. 지난번에 생일 선물도 받았고 예의상 얼굴은 한번 뵈어야지. 솔직히 그 말에 조금 얼떨떨했어요. 평소 딱히 교류도 없던 분께서 굳이 친정아빠의 생신에 참석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낯설었죠. 하지만 워낙 좋은 선물을 받는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식사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친정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두 분도 조금 의아해 하셨어요. 사돈댁이 우리 생일잔치에 오시겠다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좀 갑작스럽긴 하네. 하지만 어머니는 이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래도 뭐 이럴 때 얼굴 한번 뵙는 거지 또 언제 뵙겠어? 그렇게 생신날이 다가왔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단정하고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에 들어오면서도 한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생일이니까 좀 특별하게 차려입어봤다. 한복이 참 곱지? 우리 둘 다 오늘 참 멋지지 않니? 간만에 사돈도 뵙는 자리니 한껏 꾸며봤다. 당신이 찌은 한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참 때깔이 좋다니까요. 아빠가 만든 한복만큼 예쁜 옷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정말 화사하고 멋지십니다. 이런 한복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주고받는 덕담 가운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세련된 검은 코트를 입고 명품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명품 쇼핑백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쓰고 일하면 따뜻할 거예요. 쇼핑백에서 꺼내든 것은 털모자였어요. 아버지는 털모자 가운데 박혀있는 명품 로고를 보시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모자를 받으셨어요. 아유, 이런 걸 저한테 이게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서 제가 어울릴까요? 아유, 장인어른 당연히 어울리죠. 오늘 한복이랑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부끄러움과 망설임 끝에 천천히 모자를 쓰셨어요. 한복 위로 털모자가 얹어진 모습은 귀엽고 정겨웠어요. 처음에는 그 귀여운 모습에 웃음만 나왔지만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자 가운데 명품 로고가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양과는 약간 다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근데 잠깐 모자 좀 줘보시겠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니? 뭔가 제가 알고 있던 모양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젊은 애라 그런가 눈치가 빠르네. 사실 이 모자 정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말 안 하면 티도 별로 안 나죠. 로고 봐도 잘 모르시겠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아빠한테 짝퉁을 선물하셨다는 건가요? 뭐 그렇지. 그래도 짝퉁도 급이 있다. 이건 꽤 가격대가 있는 거야. 뭐 처음에는 진품으로 선물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돈이 좀 아까운 거 있지 뭐니. 아무리 좋은 걸 선물해봤자 결국 일할 때 쓰면 통닭 냄새나 뵐 텐데 좋은 물건 다 버리지 않겠냐고요. 어머님, 그렇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 생신 때 진품으로 드렸어요. 같은 진품으로 선물을 주시진 못하더라도 선물에 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희 아빠도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티나는 짝퉁을 어떻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연세랑 무슨 상관이니?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명품을 쓰든 가품을 쓰든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니? 차라리 짝퉁이어야 맘 놓고 쓰지. 내가 다 사돈 오들은 배려해서 고른 선물이야. 명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명품 사왔음 모셔놓고 쓰지도 않을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저희 집에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세요? 닭장사하는 게 뭐 잘못하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세요. 어머님 마음에 차는 일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주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너희 집 식구밖에 생각 못하니?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가게 사장님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반대할까봐 깜빡 속이고 트럭 장사를 사장님으로 둔갑시킨 니네 집 수준을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는 나도 사기당한 거야. 그 말에 친정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그만하시죠. 우리 가족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다시 쏘아붙였어요. 아유, 이 냄새 좀 봐요. 통닭 냄새. 아무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도 이 냄새는 지워지지가 않네 정말. 내가 이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안에 속기만 한 걸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러더니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아버지의 한복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소주는 한복자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한복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다 말했잖아요. 장인어른이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말 못한 거라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 아빠는 뭐해? 엄마를 말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곤란한 게 맞다. 너희 엄마 저러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야. 우리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을 이렇게 모욕해? 그리 잘났으면 이 사람이 준 아파트에서 살지 마세요. 남편의 역정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친정 부모님도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시더군요. 남편이 말한 아파트는 원래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께서 제 결혼 자금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련해 주신 돈을 합쳐서 산 작은 아파트였어요. 젊은 시절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었는데 주변이 개발되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위치 좋고 살기 좋은 동네라 실은 신혼 때 저희가 들어가려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직장 위치 문제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세를 주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살던 집 계약이 끝나고 마땅히 이사갈 곳도 비싼 세를 내며 서울에 계시기도 녹록치 않아 보여 고민 끝에 괜찮은 집을 구하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세를 덜 내고 살 수 있게끔 도와드렸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남편하고만 상의해서 해드린 일이라 놀라실 만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시간이 지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는지 심하게 당황하시더군요. 그날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당혹스러움과 어색함 속에 끝났어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야 엄마께서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런 일은 누구의 탓도 아니야. 알지? 남편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고 어머니는 손을 모은 채 울먹이셨어요. 윤서방, 왜 일어나? 일어나게나. 왜 무릎을 꿇고 그래? 다 제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식당에서 벌어진 일도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보게 윤서방, 이건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자네 어머니께서 그분이 좀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를 한 거겠지. 자식이 더 좋은 집안에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 나도 같은 부모로서 잘 알고 있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 그렇게까지 사과할 것 없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베풀던 따뜻한 배려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 이야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더 이상 엄마가 장인 장모님을 모욕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두 분께서 나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이건 당신을 봐서라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야. 그날 밤 저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사과를 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죠. 남편과는 화해를 했지만 남편 말대로 저도 친정 부모님 생신날이 있었던 일은 절대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렇게 대놓고 모욕을 주고 무시를 했으니 저희 부모님 심정은 도대체 어떠셨을까요? 남편의 사과와는 별개로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끓어오를 듯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흥분해서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는 걸 말리느라 혼났어요. 이 일은 저희 집 문제인 만큼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정말로 우리 집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시댁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묵묵히 협조해. 난 그거면 돼. 남편에게 단단히 선포를 한 뒤 저는 시댁에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작성해뒀던 계약서 서본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서를 받아본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너 이걸 왜 보낸 거니?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요, 어머님. 내용 잘 읽어보셨죠? 임대 기간이 한참 지난 거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데? 어차피 이거야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고 편한 대로 쭉 쓰려고 한 건 너잖아?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괜찮은지 구하실 때까지 사시라고 배려해드린 거지. 제가 평생 눌러 앉으시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잘나신 공무원 연금도 나오시는데 지질이 궁상 그만 떠시고 저희 집에서 이만 나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보태준 집이라 통닭 냄새 엄청날 텐데 거기서 계속 지내시게 할 순 없잖아요. 예,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너 지금 그날 기분 나빴다고 나한테 시위하니? 시위는요. 저도 이제 그냥 그 집은 제가 받고 세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오해 마세요. 어머님도 통닭 냄새에 그렇게 기겁을 하시니 겸사겸사 서로 좋은 일 하자는 거죠. 그렇게 저희 집 무시하면서 저희 집 돈 들어간 집에서 사시는 거 쪽팔리지 않으세요? 뭐야? 어쨌든 미리 말씀드렸으니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계약 기간도 끝났고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더 지내실 이유 전혀 없으세요. 야,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없던 집이 구해지니? 괜찮은 집 못 구해서 여기 있는 거 뻔히 다 알면서. 그건 두 분 사정이고요. 저한테 배려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나가려고 버티실 거 알고 임대 종료 통지서도 다 준비해 뒀어요. 서로 서류 주고받으면서 얼굴 붉히기 전에 좋게 좋게 나가시죠. 너 지금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이라는 걸 아주 우습게 봤구나. 네가 이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머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머님 아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저희끼리는 다 동의된 부분이에요. 동의를 했다고?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대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며느리가 저 모양인데 뜯어말리고 싸우지는 못할 망정.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야. 저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게 처음부터 서로 존중했으면 여기까진 안 왔을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엄마 편을 들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가, 제발 좀 다시 생각해 주렴. 내가 잘못했다. 그렇다고 세상에 오갈 곳 없는 시부모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어떡하니? 어머님, 이건 제가 용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을 뉘우치신다면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시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한복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한복 장인이셨어요. 한 벌 한 벌 정성을 다해 바느질하시고 그 옷에 평생을 바치셨죠. 저희 아버지에게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그날 어머님이 부어버린 소주는 한복에 묻은 게 아니라 제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그날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진심으로 아시겠다면 저희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두 분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보자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는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어른,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했던 말과 행동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부모님께서는 나름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 같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응은 떨떠름했어요. 그날의 무례한 행동을 씻어낼 수 있을 만큼 와닿는 사과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지금이야 당장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으니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안정이 되면 속으로라도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게 뻔해 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받아주시고 끝났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사과를 오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건 그거고 더 이상 시부모님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한 달 뒤 임대 종료 통지서를 보내자 시어머니께서는 서슬퍼런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 이걸 왜 보낸 거냐? 이야기 다 잘 됐잖아. 다 사과하고 마무리 잘 했잖아.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을 용서하셨을 몰라도 전 아니에요. 아빠 생신날 아끼던 한복에 소주를 부어버린 어머니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아직도 소주병이나 털모자를 보면 그날 생각이 치가 떨려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그 집에서 편하게 사는 모습을 더 이상은 못 지켜볼 것 같네요. 나가주세요. 단호하게 선포한 이후 시부모님은 태도를 바꾸면 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지극정성으로 제 비위를 맞추셨어요. 하지만 한 번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았고 약속된 기간이 끝나고도 나가지 않는 시부모님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알아봤죠. 네 마음 잘 알겠다. 우리도 집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다오. 어? 시간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진작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집을 알아보셨어야죠. 저도 더 이상은 시간 못 드려요. 제가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는지 정말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며 비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봐서 딱 한 달만 더 드리기로 했고 약속된 날짜 안에 시부모님은 이사갈 집을 찾아 계약하셨어요. 노후 대책을 제대로 안 해둔 탓에 더 이상은 서울에 살기 힘든 처지가 되셨는지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를 계약하셨더군요. 전에 살던 제 집에 비하면 비좁고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어요. 교통도 좋지 않고 생활권도 영 좋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지금도 가끔씩 연락이 와서는 어떻게든 다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화풀라고 하시지만 저는 평생 저희 부모님의 자부심을 짓밟은 시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의 마음에 대못이 박혔는데 마음에 가지 않은 용서를 한다고 그게 없던 일이 되고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론 무조건적인 용서만이 미덕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안 보고 사는 지금이 가시방석 같던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